퇴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자, 오늘 오후부터는 다시 추워집니다. 그러다가 금요일에는 다시 영하 10도 가까이 떨어지는 강추위가 몰려올 것이라는 예보가 있는데요. 오늘도 추위에 미리미리 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추위는 미리미리 대비할 수 있는데 정치적 상황은 미리미리 대비할 수가 없어서 답답합니다. 도대체 대선이 언제 있을지조차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 우리의 일상을 더 불안하게 만드는데요. 하루빨리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나서 일상이 정상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죠.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제본 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포토라인이 아닙니다. 포토전 탈취장치 19년 오직 한 길. 포토전 탈취장치 명품만을 고집해온 센텍. 대표이사 권용석입니다. 하수관악취, 공장 유해악취 이제 포토전에 맡겨주세요. 대표이사가 보증합니다. 센텍 센데 1544-8785.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를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고객님 사랑합니다. 배우 박서연이에요. 제가 뭘 잘 잊는 걸로 소문나 있잖아요. 근데 딱 한 가지 안 잊어먹는 게 있답니다. 대리운전 번호 2588 말이죠. 2588은 안 되는 노래까지 되더라고요. 좌우로 정렬 2588.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 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 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 관리. 사업 성공 함께해요.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홍은희 씨, 잇몸 관리 어떻게 하세요? 잇몸 관리요. 양치 잘하고 치과도 다니고 그리고 하나 더. 인사돌 플러스. 염증에도 좋고 들뜬 느낌도 꽉 잡아주니까요. 잇몸 건강에 인사돌 플러스. 써본 후의 차이요? 직접 느껴보세요. 동국제약. 예,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 직접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이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얘기 자꾸 했는데 그 첫 번째 타자가 나토예요. 맞습니다. 예. 정말 싸움을 즐기는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 이것저것 메뉴별로 돌아가면서 나라별로 돌아가면서 싸우는데 방위비 분담 문제 관련해서는 이제 나토를 첫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2% 룰이라는 게 있어요. GDP의 2%를 국방비로 써라. 이게 나토 회원국의 어떤 가이드라인이라고 해요. 미국은 당연히 3%, 미국은 훨씬 넘죠. 3.3%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이 2% 룰을 지키는 나라가 28개 나토 회원국 중에 5개 나라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미국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무임승차하지 말라는 거죠. 다 같이 해서 할 거면 돈도 같이 내야 되는데 니들 왜 돈 안 내냐는 거죠. 그래서 무임승차고 작년 나토 예산의 72%를 미국이 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나머지 나라들도 대라는 거고 첫 번째 사실상 맞대결이 5월 24일에 미국이 참석하는 나토 회원국 정상회의가 있다라고 해요. 그 전에 이렇게 선방을 날리는 거죠. 야, 니들 조심해라고 해서 거기서 또 뭔가를 또 걷어가는 거겠죠. 그러면서 자기들의 분담금을 낮추고 그럼 결국에 미국인들의 어떤 혜택으로 돌아가지 않겠냐 이런 걸 지금 노리고 있는 거겠죠. 아니, 우리나라는 어때요? 맞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죠. TPP, 나프타 재협상 TPP 탈퇴한다라고 할 때 다행이다라고 하기든 다음에 한미 FTA 순서 아니야? 이렇게 상당히 두려워하는 거고 이번에 나토 얘기하면
다행이다라기보다는 주한미군 예고편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맞습니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도 대비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GDP 대비 방위비 국방비 분담금 비율이 2.4%예요.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예. 일본이 1%고 프랑스가 1.9, 독일이 1.1이어서 상당히 높은 이 점을 되게 부각하는 거고 가장 중요한 게 우리 미국 무기 많이 산다.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거죠. 그렇죠. 실제로 2006년부터 10여 년간 한국이 미국에서 산 무기가 자그마치 36조 원어치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주한미군만 보지 말고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되게 설득을 하고 어필을 하려고 하는 거고 한미 국방장관 회담 지난주 있었을 때도 이 얘기는 나오지 않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에 주한미군 문제를 건드린다면 방위비 분담 문제를 건드린다면 우리의 어떤 전략이 되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참 대통령 바뀌면은 이렇게 많이 바뀌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다 정말 이게 숙제로 남겠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이 그룹 공채를 폐지한다 그러네요.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다 계열사별로 하겠다는 건데요. 계열사별로. 지금 삼성그룹공채하면 보통 한 해에 15,000명 정도씩 뽑아요. 거기에 10만 명 이상이 몰리거든요. 그래서 삼성고시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그룹공채 한꺼번에 시험을 안 본다는 거죠. 왜냐하면 미래전략실 해체하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전략실이라는 게 그룹 컨트롤 타워고 모든 걸 총괄합니다. 인사, 채용, 마찬가지. 채용도 그룹에서 총괄해야 되는데 그 조직이 없어지니까 그룹 공채라는 게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중요한 거는 이제 삼성 고시를 보는 사람들이 한 해에 10만 명이 넘는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전에는 시험을 한 곳만 볼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만약에 여러 군데 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수험생들이 좋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경쟁이 더 치열해질 수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 요새도 뭐 대여섯 군데 그 수능 시험 보고 나서 지원할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기업도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그룹별로는 그게 교차 지원이 힘들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게 삼성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상당한 관심사항이 되겠죠. 그게 그런 의미가 있군요. 자, 그리고 중국 사드 보복으로 해석되는 부분이 또 있는데 우리나라 화장품이 또 다시 중국 수출 관문에 걸렸다며요. 11월에 이어서 12월 두 번째인데 최근에 뭐 다 소식 들으셨을 거예요. 소프라노 조수미 공연 취소되고요. 그렇죠. 피아니스트 백건우 공연 취소되고 오늘 또 조간신문 보니까 국립발레단 김지영 씨의 수성무용수 그 공연도 중국이 불허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좀 치사한 것 같긴 한데 그렇죠. 예전에 뭐 북한의 한국문화 뭐 한류 차단한다고 그게 안 들어가나요? 다 음성적으로 들어가잖아요. 지금 중국도 지금 다 온라인상 웨이브상에 다 뜬다라고 해요. 근데 이제 정부에서만 이렇게 신용을 하는 건데 근데 이건 공연 문화는 그렇다 하더라도 제품은 막으면 길이 없습니다. 밀수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중국 품질관리국이 발표한 12월 불합격 수입 명단을 봤더니 한국 68개 화장품 중에 한국계 19개, 즉 28%가 한국산이었고요. 전체적으로 물량수로 보면 절반 이상 52%가 한국산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 상당히 상당히 앞으로 두려운 대목이고 이번에는 화장품뿐만 아니라 식품까지 다 들어있었다는 거죠. 한국 김도 좀 먹잖아요. 과자 이런 것까지 불합격 명단에 있었고 물량으로 치면 20톤 정도 됐다라고 하는데 다행스러운 건 11월에 비해서 12월에 한국산 비중이 조금 낮아졌다라는 건데 물량으로 보면 아직도 여전히 많아서 앞으로 이제 중국이 어떤 한국에 대해서 어떤 카드를 쓸지가 한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사드는 우리의 주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안보 문제를 계속 경제 문제로 가져가고 있는 거죠. 이거를 이런 식으로 중국이 대응하는 것 자체는 사실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대국답지 못하죠. 미국과 중국의 싸움에 한국이 걸려든 거죠. 정월 대보름이 언제예요, 그러고? 2월 13일이었나요?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지났어요? 아직 남았죠. 남았죠. 오늘이 2월 8일이니까. 근데 이 불엄이라고 왜 땅콩 씹는 거 있잖아요. 맞습니다. 땅콩. 근데 이제는 바뀌고 있다 그러네요. 땅콩, 호두, 잡, 그리고 은행 이런 거 많이 먹잖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아몬드, 피스타치오, 믹스넛, 캐슈넛, 마카다미아 이런 수입산 견과류를 많이 먹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평소에 많이 먹잖아요. 자꾸 뭐라 그랬죠? 마카다미아. 마카다미아 하면은 또 땅콩 사건이 자꾸 생각나요. 맞습니다. 딱 진짜 대자로 되네요. 그러니까
최소한 토종을 많이 먹었었는데 최근에 이제 한 마트에서 정월대보름 직전 일주일간 견과류 매출 중에 땅콩이나 호두가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줄고 있고 피스타치오나 아몬드 이런 비중이 좀 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카다미아도 조금 먹기도 먹는 거죠. 다들 그러니까 그만큼 평소에 많이 먹으니까 정월대보름에도 평소에 먹던 걸 먹고 차례상에도 요즘에 뭐 자기 보통 먹던 거 먹잖아요. 파인애플도 올라가고 뭐 바나나도 올라가고 그렇다고 그렇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결국에 정월대보름 보름 상품도 세대 교체가 일어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요새 약학 전문 대학원 인기가 아주 높은 모양이에요. 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이 피트 시험 봐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피트 시험을 보는데 역대 최고치입니다. 경쟁률도 그렇고 지원자 수도 그렇고 9.6대 1 정도 됐다고 해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근데 미트디트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 전문대학원이 많이 생겼다가 확 줄었습니다. 최근에 27개 의대 중에 5개만 남기고 전부 다 의대로 원래 돌아갔잖아요. 이 의학 전문대학원보다 이게 낫다라고 해서 돌아가서 나머지 이공계 졸업생들이 많이 시험을 봤는데 미트디트 보기가 힘들었으니까 이 사람들 대부분 이 피트로 간다는 거죠. 풍선 효과가 약학 전문대학원. 맞습니다. 풍선 효과가 있다라는 거고 최근에 이제 사시도 계속 줄고 있잖아요. 로스쿨도 그동안 경쟁을 줄다가 이 사시가 폐지되니까 로스쿨 경쟁률이 올라가는 것처럼 미트디트가 주니까 이 피트가 반사이익을 노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약사도 이제 좀 있으면 다 이 AI가 대체한다고 그러는데. 동네 약사들을 가장 많이 대체한다고 그러죠. 이 어렵게 시험돼 가지고 또 그렇게 대체가 되면은 또 이게 참 그런데 잘들 생각해야 될 겁니다. 근데 자격증 중요해요. 맞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러시아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에 비해서는 훨씬 더 좋습니다만 사실 안전사고라고 난 거는 기계는 아주 좋지만 경우에 따라서 사람이 조금만 실수하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또는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가 올 수도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항상 대비를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통계적으로 볼 때 아직까지 우리 운영 실력을 보면은 그리고 실적을 보면은 일본이나 러시아나 미국보다도 훌륭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건 좋은 점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만약이라도 자만을 하게 된다면 그때는 또 재앙이 닥칠 수도 있겠죠. 잘 알겠습니다. 아유, 참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서균열 교수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위기의 한국 경제. 하지만 해법은 있습니다. 우리 경제에 또 다른 도약을 준비하는 코너. 출발 새 아침 경제 빅 이슈. 신율의 출발 새 아침에서 매주 수요일 날 보내드리는 코너죠. 경제 생각해보는 경제 빅 이슈. 오늘도 서울대학교 이필상 교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정치가 앞이 안 보여요. 진짜. 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 36년을 했는데 정치가 근데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정치 불안이 경제를 짓누른다는 그런 우려도 지금 더 커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커지고 있죠. 우선 그 대통령 탄핵 심판이 3월로 넘어갈 것 같은데요. 그것도 확실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니까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가 더 방향 감각을 잃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순실 씨의 그 태블릿 PC 사건이 터진 것이 작년 10월 24일이었습니다. 이후에 촛불 시위가 본물처럼 번지면서 나라가 탄핵 정국의 혼란에 빠졌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이런 혼란은 대통령이 이제 새로 뽑히면서 새 정권이 들어설 때까지는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이렇게 되니까 국민이 먹고 사는 것을 결정하는 경제 정책이 표류 상태라는 겁니다. 경제는 한시도 쉬지 않고 움직이는 생물체입니다. 그런데 이 생물체가 전국 불안 때문에 이렇게 장기간 표류한다고 하면은 경제 자체가 생명력을 잃을 수도 있다 하는 얘기인데 가장 큰 문제가 정치가 불안하니까 기업들 투자가 안 되는 겁니다.
이제 기업 총수들이 수사를 받고 또 차기 정권에 들어서면은 어떤 정책을 펼지 모른다 하니까 투자가 거의 이제 멈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제 결국 정치가 불안하니까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해서 소비 심리도 굉장히 위축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경제는 투자와 소비가 두 생명의 기둥입니다. 두 개가 다 지금 결국 제 기능을 못하니까 이러다가 경제가 그냥 주저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어떤 불안감을 씻을 수가 없는 거죠. 현 상태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그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인데요. 뭐 대선 출마할 것이냐 말 것이냐 고민하기보다 그 이전에 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이냐 이걸 더 고민하고 확실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한국은행이 얼마 전에 정치 불안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고 그러는데요. 예. 그 한국은행이 역대 정권의 대형 정치 사건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이걸 분석해서 지난주에 국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분석 대상으로 한 정치 사건을 보면은 노태우 정권의 수소 택지 비리 사건, 김영삼 정권의 차남 김현철 비리 사건, 김대중 정권의 친인척 비리 사건,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과 기각 사건, 이명박 정권의 소고기 수입 반대 사건 등이었는데요. 분석의 결론은 사건이 발생한 시점부터 6개월까지 경제가 급속히 위축되었다. 그리고 매 정권마다 위축이 돼 있네요, 여기까지. 그렇죠. 9개월 이후에 서서히 회복을 했다 하는 얘기인데요. 경제의 기반이라고 하는 제조업을 평균적으로 보니까 사건 전에 77.2% 성장률을 보였는데 사건이 터지니까 평균 4.8%로 성장률이 떨어지더라. 그리고 9개월이 지나서야 5.2%로 회복하더라 하는 얘기인데 여기 중요한 사실은 처음 시작할 때가 7.2%였는데 나중에 회복이 되어도 5.2밖에 안 되더라 평균적으로. 그 얘기는 결국 이제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대형 정치 사건 터지고 경제는 계속해서 위축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런 현상만 보면은 뭐 경제를 보면은 정치가 없는 것보다 못한 거죠. 그리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 정책은 어떻게 됩니까? 그 정부가 추진하던 정책들이 일상적인 것 이외에는 대부분 중단 상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구조조정인데요. 우리나라 전체 기업 중에서 영업을 해도 그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하는 한계 기업이 30%입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구조조정 정책 이런 걸 제대로 이제 펴지 못하니까 기업들이 그냥 쓰러지고 있다 하는 것이고요. 또 다른 문제는 가계부채인데 지금 실업자는 늘고 소득은 주니까 빚으로 사는 사람이 늘어서 가계부채가 1,300조 원을 넘어섰는데 이것도 지금 뭐 아무 대책을 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여기 더 나아가서 이제 미국의 보호무역지 나오면서 수출 시장이 얼어붙고 있고요. 환율 전쟁이 본격화하면서 금융시장에 요동을 치고 있는데 특히 최근에 중국에서는 외환무역의 3조 달러가 무너졌거든요. 이게 세계적으로 지금 상당히 불안한데 우리는 결국 아무 대책도 세우지 못하고 손을 놓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은 뭐 정부로서는 직무유기를 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은 아니죠. 근데요, 지금 아까 6개월 정도 후에나 경제가 어떤 사건 터지고 나서 6개월 정도는 고꾸라졌다가 그 이후에 경제가 산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그러면은 최순실 사태 일부는 내년 초에나 경제가 정상궤도에 돌아갈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사건의 규모가 커서 그런가요? 그렇다고 봐야죠. 한국은행 분석은 이제 정치 사건이 터진 후에 6개월 동안 타격을 받고 9개월이 되어야 회복한다. 뭐 이런 분석인데요. 이번 최순실 사태를 보면은 작년 10월부터 올 4월까지 타격을 받고 6개월이면은 그다음에 7월이 돼야 회복한다라는 뜻이거든요. 만약에 이론적으로 따지면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이론이 맞지 않을 것 같다는 겁니다. 문제는 최순실 사태의 경우 이것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제 대통령이 탄핵 결정 여부도 남아있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이제 인용이 되면은 아마 상반기에 이제 대통령 선거하고 조각에 들어갈 가능성이 큰데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되면은 12월이 돼야 대통령 선거 아닙니까? 그리고 내년 2월에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제 올해 안에 경제 회복은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내년 초나 돼야 경제가 정상화될 거다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내년 초에
정권이 안정돼서 정치 불안이 없어지면 경제 정말 살아날 것이냐. 그렇지도 않다는 겁니다. 이제 문제는 지금의 그 경제 위기가 단순하게 정치 불안 때문에 나타난 위기가 아니고 예. 구조적으로 지금 산업이 무너지는 그런 위기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뭐 내년 초에 결국 그 정치 불안이 없어지면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됩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배란간 경제가 살아나는 것이다 이렇게 기대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그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면서 이제 대외 여건이 굉장히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내년에 더 이제 경제가 어려워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 되면 될 것이다 이렇게 막연한 낙관을 할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 정신 차리고 준비를 해 나가는 정부의 모습이 지금 아주 절실하다 하는 것이죠. 지금 총장님이 그 구조적인 걸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정치 불안도 문제고 우리한테는 예. 이번에 여러 대기업들이 벌벌 떨고 있는 그런 걸 봐도 이게 정경유착도 사실 경제가 스스로 발목을 잡은 측면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정치 불안이 경제 심리를 위축시킨다 이렇게 본다면은 정경유착은 경제 뿌리를 썩게 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최순실 사태에서 우리가 중요시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이것이 단순한 비선 실세 국정농단 사태가 아니라 정경유착을 배경으로 하는 구조적인 권력형 비리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치와 경제를 한꺼번에 망가뜨리는 그런 사태다 이렇게 이제 볼 수밖에 이제 없는데요. 그 결국 이 정경유착이 이렇게 이제 고착화 되다 보니까 재벌 기업들은 어쩔 수 없이 돈 내라고 하면 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기회를 이용해서 반대급 받고 많은 걸 요구하거든요. 예. 이번에 특히 뭐 경영권 승계, 뭐 청주 사면, 면세점 사업권 뭐 이런 것들을 요구했다는 그런 얘기고요. 그런 요구 안 한 기업들도 지금 50개가 넘는 기업이 돈을 냈는데 나중에 무슨 화를 입을지 모르니까 보험을 들었다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결국 시장 논리에서 경제가 발전하지 않고 정치 논리의 지배를 받게 되는데 이런 구조에서는 기업들이 스스로 노력해서 신산업을 발굴한다든가 기술을 혁신한다든가 이런 걸 제대로 안 한다는 겁니다. 정부 눈치 보고 그다음에 그 자금 대고 인가권 따고 허가권 따고 금융 지원 받고 저자금만 받고 이래서 사업을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다른 나라 기업들에 비해서 뒤질 수밖에 없고 결국 산업이 경쟁력을 잃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인데 이렇게 치면은 정경유착이라는 뿌리가 우리 경제를 망치는 근본적인 암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 단순한 정치 불안 문제가 아니고 예. 이제 정경유착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삼성이나 이런 쪽에서는 경영권 승계의 대가가 아니었다. 그리고 뭐 사면 이런 것도 다 의혹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네. 기업들은 네. 검찰 수사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참 네. 그것도 참 한숨소리가 나오는데 자 우리나라 부패 수준은 국제적으로 볼 때 어느 정도입니까? 이게 부패 지수가 높을수록 경제에 악영향이죠. 그렇죠. 경제가 정상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예. 것이죠. 우리나라는 정경유착 때문에 이제 부패가 많은 나라다 이렇게 이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제 부패하면 공공부문 부패, 이제 민간부문 부패 이제 두 부패가 있는데 공공부문에서는 이제 사업의 인허가 권, 뇌물수수, 비자금, 구제금융, 조세금융 이런 비리들이고요. 민간 부분에서는 일감 몰아주기, 뭐 납품 조건 후려치기, 뭐 불법 세습, 뭐 하청 비리, 황제 경영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지난 1월 30일 날 국제 투명성 기구라는 그 기구가 예, 있는데 있죠. 거기에서 이제 각국의 그 부패 지수, 인식 지수라는 걸 발표를 해요. 근데 2016년에 우리나라 부패 인식 지수가 100점 만점에 53점인데요. 예. 이 점수는 최소한 70점은 돼야 보통 국가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53점이라는 얘기는 결국은 절대 부패에서 조금 벗어났다 뭐 이 정도인데 순위로 보면요. 예. OECD 35개 국가 중에서 29위입니다. 그러니까 뭐 부패 국가죠. 예. 그래서 그 웃음밖에 안 나오네요. 예. 예.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분석한 거 보니까 우리나라 부패 지수가 OECD 평균만 되어도 경제 성장률이 0.65%포인트 오른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이것 때문에 경제 성장이 계속 위축되고 있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죠. 그래서 차기 정부는 바로 이 부패 척결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간단하게 해주시죠. 예, 정경유치할 그거 큰절 법제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예 정치 권력과 자본 권력이 어떤 거래도 못한다. 예. 그걸 법제화하라. 그리고 이제 기업 경영 투명화해서 모든 걸 확실히 밝혀라. 예. 그래야 이제 사람들이 이제 감시하면서 제대로 경제가 간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서울대학교 이필상 교수와 함께했고요. 수요일에 아침에 보내드린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저는 목요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신율이었습니다. 오늘도 보람된 시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